대학 성폭력 사건이 3년 동안 58%가 증가했다. 그거를 왜 학교가 책임을 져야 되냐?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일 아니야? 자체적인 규정을 근거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네. 처리해야 되는지 학교에서 뭐 안내를 받거나 교육을 받은 적은 없어가지고. 네, 2차 가해성 발언을 서스럼 없이 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뿌리탐사입니다.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미르이고요. 이쪽은 패널을 맡아주실 5월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대학교 내 성폭력 처리 사각지대입니다. 5월님, 요즘 비대면 대학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약간 사이버 대학교를 다니는 느낌으로 아.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요즘 대학교를 실제로 가본 적은 정말 한 30번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지금 학교 얘기를 되려 기사로 접할 때가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충격적이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네. 대학 성폭력 사건이 3년 동안 58%가 증가했다. 그리고 그 가해자는 교수가 제일 많았다.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이 있어가지고 좀 놀랐었는데 네네네. 학교에 잘 다니지 않으니까 이런 뉴스가 좀 와닿지 않고 되게 딴 나라 얘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처럼 학교에서 처리해 주는 건지 규정이나 이런 책임이 학교에 있는 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대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왜 학교가 책임을 져야 되냐?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법적 해결이랑 학내 해결은 완전히 분리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일단 피해자가 학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같은 사법적 해결. 그리고 두 번째는 중재, 조사, 징계 이런 진짜 학교가 처리하는 학내 해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해자에게 잘못 인정이나 사과를 받거나 공간 분리를 이제 되는 개인적 해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형사사건 처리 절차와는 별개로 대학은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폭력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규정에 따르면 형사상으로는 처벌을 받더라도 학내적으로는 처벌을 안 받거나 학내에서는 처벌을 받아도 형사에서는 처벌을 안 받거나 이렇게 결정이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학교가 사법부와는 달리 이제 현행 법령이 아니라 자체적인 규정을 근거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실제로 학교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형사상으로는 이런데 학내 판결은 왜 이러냐 이렇게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대학 성폭력 처리 과정을 한 번도 사실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네. 처리해야 되는지 학교에서 뭐 안내를 받거나 교육을 받은 적은 없어가지고 네네. 이 처리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첫 번째 단계로는 상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사 심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성폭력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피해자는 교내 상담센터나 관련 기구에 상담 신청을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실시를 하는데 여기서 세 갈래로 갈려져요. 그러니까 개인적 해결을 할 수 있는 수준이냐, 진짜 학교가 나서서 조사를 해야 되는 수준이냐, 아니면 당사자들 간에 중재를 할 수 있는 수준이냐 이렇게 나뉘어지고 두 번째 조사 심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신고가 확실히 접수가 되는 거죠. 신고가 접수가 되면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심의위원회를 만듭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뭘 하냐면 한마디로 징계위원회에 가기 전 판결하는 기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위원회에서 다 판단을 하는 거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종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상담, 조사위원회, 심의위원회, 징계위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재학생분들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네, 우선 저는 그 학내 인권센터를 통해서 그 사건을 신고했었고요. 처음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연구원님과 상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상담을 했고 이후에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연구원님이
필요한 뭐 진술자들, 가해자를 포함한 주변인을 인터뷰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고, 이 조사 단계를 거친 다음에 어느 정도 뭐 연구원님이 중재나 아니면 대책위로의 회부라는 선택지가 있다라는 안내를 해주셨고, 중재를 하면은 인권센터의 차원에서 어떠한 징계는 내려지지 않지만 어떤 권고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고, 반면에 대책위에 회부를 하면은 뭐 굉장히 구체적인 권고사항들을 제가 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위원회에 회부되는 만큼 좀 더 구속력 있는 징계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대책위원회로의 회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학교 측에서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신고 내용 및 조사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 사항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정 사항이 내려진 다음에는 그게 이행이 됐고,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진행 사항이 끝나는 방식이었어요. 일단 먼저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신고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해서 그 상담 사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냐 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면 또 조사를 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장기적으로 제가 듣기엔 되게 체계적으로 들리는데 이게 뭔가 다 전문적인 인력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가 문제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각지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일단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성폭력 사건이 존재를 했는데 일단은 작년에 교직원 양말 요구 사건이 굉장히 대표적인 화제거리였죠. 그러니까 뭐냐면 교직원이 같은 부서에서 근로를 하던 여학생에게 신던 양말을 벗어달라고 요구한 다소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사건이 문제 제기가 된 이후에 학교에서 나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라는 이런 제보가 10건 이상 접수가 되었고 이제 모두 여학생에게 신던 흰 양말을 요구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명백한 성폭력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담당 부서 내에서 그리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연속적인 2차 피해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건 담당자들의 2차 가해, 뭐 심의위원회, 조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 처리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피해자가 들었고 2차 가해성 발언이라 하면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 또는 피해자 다음을 요구하는 발언,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그런 발언들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담당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2차 가해성 발언을 서스럼 없이 했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재학생 분들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제 설명을 들으신 연구원님이 왜 학생이 그 가해자를 바꾸려 했냐, 학생이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이런 말씀을 하셨고, 왜 교제하는 사이에서 일어난 성추행은 뭔가 처벌받기가 힘들고 뭔가 성적 수치심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성적 수치심이 단순 부끄러움이 아니다. 그래서 너가 느낀 게 약간 성추행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풍기셨어요. 성적 수치심에 대한 발언 그리고 왜 바꾸려고 했냐 뭔가 저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그런 발언들이 신고 단계에서의 피해였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양말 사건 같은 경우에도 비밀 보장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어요. 같은 그 피해가 일어난 부서 내에서 10년간 봐온 동료라면서 가해 교직원을 감싸거나 감정을 풀 것을 요구하는 그런 화해를 종용하는 그런 2차 가해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해결 방안이 좀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상담원의 자격 규정을 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5월님, 학교에서 교내 상담원이 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까지 어쨌든 일부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의 자격 기준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상담 관련해서 자격증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이런 상담 과정에서 들어오는 내용들이 성폭력이라든지 또는 인권 관련된 문제들이 특히나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경험을 쌓거나 또는 교육을 받거나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수가 이럴 때 쓰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식의 조금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 뭐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성희롱 성폭력 관련한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으로서의 규정에 따르면 상담원에게 요구되는 자격이 성폭력 상담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소정의 교육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호하고 네. 확실한 기준이 없는 상태이잖아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인데 지금 규정상에는 그게 굉장히 부족하고 대부분 이제 상담이나 심리를 전공하신 분들인데 사실 상담원이 성폭력 상담에 관한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이제 규정이 좀 수정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해결 방안이 있는데요. 대책위원회 10명직 중에 당연직 위원이 피해자가 소속된 기관장을 제외하고 4분입니다. 근데 모두 성폭력 관련 전문가가 아니시고 여성 위원이 한 분뿐이시다라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가 없으면 외부에서 전문가를 선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책위나 그런 징계위나 심의위에 비전문적인 그냥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교수님들 같은 그런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어도 사실상 지금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교내 규정상. 왜 저희가 그런 뭐 위원회 이러면 굉장히 성폭력 관련해서 전문적이고 빠삭한 인원들로만 구성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쵸, 잘 그쵸. 모르는 분들이 느끼기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자리에 학생위원으로 참가를 해본 적이 있고 그런데 너무 서스럼 없이 2차 가해성 발언을 막 하시고 전문성이 전혀 없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2차 가해 예방책이 지금 규정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거는 다른 대학들도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르게 해결이 되어야 되고 구조적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징계 결과 같은 것 나중에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중간에서 승인을 제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터뷰에서 다 다루지 못한 더 추가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데